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카페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잠시라도 휴대폰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가운데 이어폰을 꽂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출퇴근길의 지하철에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을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한다. 모두가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고 모두가 누군가와 닿아 있으려 하며 모두가 자기 자신과의 반둘만의 시간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무언가에 연결되려 하는가? 그 끊임없는 연결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를 잠시 동안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위안일 뿐인가? 친구가 많은 사람, 모임이 많은 사람, 약속이 가득한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부러워한다. 그들이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여긴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인생이 풍요로운가? 아니면 그들이 그저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외부로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사교성을 가장 차갑게 들여다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찾는 모습을 오래 관찰한 끝에 한 가지 진실에 도달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안의 풍요로움이 부족할수록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매달린다는 것이었다. 자기 안에 충분한 무엇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외롭지 않다. 그러나 자기 안이 비어있는 사람은 잠시도 혼자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으며 끊임없이 모임에 가고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에 자신을 노출시킨다. 그가 말하고자 한 것은 사교성이 미덕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진실이었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무겁게 들릴 수 있다. 우리는 사교적인 사람을 좋게 여겨왔고 친구가 많은 것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여겨왔다. 그래서 사교성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보라는 말은 마치 친절하고 활달한 사람을 부정하는 말처럼 들린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교적인 사람을 비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우리가 사교성이라는 미덕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기를 원했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로 도망치는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는 일이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작이 된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들여다보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자마자 텔레비전을 켠다.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본다. 무언가가 늘 소리를 내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족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별로 할 말이 없는데도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의 글들을 들여다본다. 이 모든 모습이 같은 한 가지를 가리킨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약속이 없는 주말이 다가오면 어떤 사람들은 묘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한다. 토요일에 누구와 만날까? 일요일에는 어디를 갈까? 주말 내내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이런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든 약속을 만들어내려 한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연락을 하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참석한다. 약속이 잡히면 마음이 놓인다. 그러나 그 약속이 그를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가 두려워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지를 그는 잘 묻지 않는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주 빠지는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인간은 본래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면이 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면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외면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마주해야 한다.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불안, 우리의 후회,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하려 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자극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잊을 수 있다. 이 잊음이 우리에게 위안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위안은
잠깐의 위안일 뿐이다. 모임이 끝나고 자극이 사라지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주함은 미룸만큼 더 무거워져 있다. 쇼펜하우어가 본 사람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를 끊임없이 미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매일 다른 사람을 찾고 매일 새로운 자극을 찾으면서 자기 자신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그 잊음은 그들에게 진짜 평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들은 늘 분주하지만 늘 외로웠고 늘 사람들 속에 있지만 늘 비어 있었다. 그가 본 가장 깊은 인생의 비극이 바로 이것이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느라 평생을 보내고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었다. 이런 도망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어떤 모임에 가보면 그 모임에 매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는 어떤 모임이든 부르면 달려가고 어떤 행사든 알게 되면 참석한다. 사람들은 그를 사교적이라고 부르고 인간관계가 좋다고 칭찬한다. 그러나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정말로 그 모임을 즐기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는 모임에서 별로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도 않으며 모임이 끝나면 다음 모임을 찾기 시작한다. 그에게 모임은 즐거움이라기보다 피할 수 없는 의무처럼 보인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든 모임에 자기를 끼워 넣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묘한 쓸쓸함을 느끼게 된다. 그는 늘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가 진짜로 가까운 사람은 거의 없다. 그는 매일 누군가와 함께 있지만 그가 진짜로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그는 사교적이지만 외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그를 더욱 사교성으로 몰아간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들을 찾고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으며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찾는다. 이 악순환이 그의 인생을 채운다. 반면에 자기 안에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매우 다르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는 하지만 매일 만날 필요는 없다. 어떤 모임은 즐겁게 참석하지만 모든 모임에 갈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린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그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그 시간이 그에게 매우 풍요로운 시간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없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만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가벼우면서도 깊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사교성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된다. 사교성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과 깊이 있게 만나는 것인가? 사교성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이 사실은 진짜 깊은 인간관계가 적은 경우를 우리는 자주 본다. 그는 많은 사람을 알지만 그 누구와도 진짜로 친하지 않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도구가 될 뿐이다. 그는 그들을 사람으로 깊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해주는 자극으로 만난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패턴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년기에는 사교성에 대한 압박이 매우 크다. 또래 집단에 속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보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 어떤 모임이든 끼지 못하면 자신이 인생에서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청년들은 자신이 정말로 그 모임을 즐기는지 묻지 않은 채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이런 청년들 가운데 정말로 깊이 있는 친구를 가진 사람은 드물다. 그들은 많은 사람과 알지만 모두와 가까운 척 지내고 그래서 누구와도 진짜로 가깝지 않다. 청년기의 이런 가짜 사교성이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른 채로 청년기를 통과한다. 중년기에 들어서면 사교성의 모습이 또 달라진다. 중년의 사교성은 흔히 직장과 사업과 인맥의 이름으로 행해진다. 어떤 모임에 가야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알면 일에 도움이 되며 어떤 자리에 빠지면 손해를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중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도 자주 어울린다. 자신이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의무처럼 참석한다. 이런 사교 활동이 그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사실 그 시간을 자기가 의무적인 사교 활동에 모두 쏟고 있는 것이다. 운영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사교성에 대한 압박이 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시기에 어떻게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마음이 강해진다. 노년의 외로움이 무서워서 어떤 모임이든 만들어가려 하고 어떤 약속이든 잡으려 한다. 노년의 모임에 매일 빠지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로 깊이 있는 만남이 얼마나 되는가를 들여다보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그들은 함께 있지만 별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그들은 매일 만나지만 서로의 깊은 곳에는 닿지 않는다. 이런 만남이 그들의 외로움을 잠시 가려줄 수 있지만 진짜로 채워주지는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깊다.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람을 찾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사람을 찾는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하는데 매우 능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사람들을 만나는 이유를 늘 좋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친구가 외롭다고 해서 만났다고 하고 일이 있어서 만났다고 하며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그 모든 좋은 이유 뒤에 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다. 이 진실을 들여다보는 일은 우리에게 작은 충격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좋은 일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동기가 어쩌면 우리의 빈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충격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된다. 우리가 우리의 진짜 동기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사교적인 사람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사교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그 사교성이 어디에서 오는가이다. 자기 안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사교성과 자기 안의 빈자리에서 도망치는 사교성은 매우 다르다. 자기 안에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도 사람을 만난다. 그는 사람과의 만남을 즐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하다. 어느 쪽이든 그는 자기 자신과 평화롭다. 이런 사람의 사교성은 미덕이다. 반면에 자기 안의 빈자리에서 도망치는 사교성은 다르다. 그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만 살 수 있다. 혼자 있으면 그는 무너진다.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의 사교성은 미덕이라기보다 약함의 표현이다. 그가 그 약함을 인정하고 자기 안을 채워가는 일을 시작하면 그는 진짜 사교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그가 그 약함을 외면하고 계속 사교성에만 매달리면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채로 살아가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분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사교성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람을 찾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묻고 그 이유가 우리 안의 빈자리에서 도망치는 일이라면 그 빈자리를 채워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다. 그 빈자리는 우리 자신만이 채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자기 안이 비어 있을수록 외부에 매달리게 되는 더 깊은 패턴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는 다양한 모습들, 그리고 그 의존이 어떻게 우리를 더 비어가게 만드는지를 함께 들여다볼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의존에서 벗어나 우리 안을 채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작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마주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는다. 그러나 그 끊임없는 찾기 뒤에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정직하게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 용기를 낸 사람만이 진짜 풍요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할 수 있다. 사교적인 사람도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좋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증실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첫 번째 가르침이다. 자기 안이 비어있는 사람은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한다. 그는 그 빈자리를 무엇이든 채워야 한다. 그래서 그는 외부에서 자극을 찾는다. 사람을 찾고 소리를 찾고 화면을 찾고 무엇이든 자기 안의 빈자리를 잠시 있게 해주는 것을 찾는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매우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그 자연스러움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외부 자극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텔레비전을 켜는 사람이 있다. 그는 텔레비전을 진지하게 보지도 않는다. 그저 무언가가 소리를 내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늘 라디오를 켜둔다. 출근길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잠들기 전에도. 그에게 침묵은 견딜 수 없는 무엇이다. 어떤 사람은 외출할 때 늘 이어폰을 꽂는다. 길을 걷는 짧은 시간조차 그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아 한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도 휴대폰을 본다. 식사 중에도 본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중에도 자꾸 휴대폰을 꺼내본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보아서 그것이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가 도달한 가장 깊은 통찰은 인간이 자기 안에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을수록 외부의 자극을 덜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자기 안에 충분한 무엇이 있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지루하지 않다. 그는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을 깊이 음미할 수 있다. 그에게 침묵은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가득 찬 자리이다. 그러나 자기 안이 비어있는 사람에게 침묵은 견딜 수 없는 빈자리이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해야 하고 그 마주함이 그를 두렵게 한다. 그래서 그는 어떤 소리든 그 침묵을 채워줄 무엇이든 찾으려 한다.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한 의존은 매우 자주 우리의 의식 밖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는 이유, 휴대폰을 보는 이유, 음악을 듣는 이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늘 하던 일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을 의문의 배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그 행동의 진짜 동기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매우 자주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텔레비전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이 만드는 소리가 우리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휴대폰의 내용을 진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보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런 의존이 한두 번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반복되고 평생에 걸쳐 누적되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매일 피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점점 멀어진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점 모르게 된다.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무엇이 진짜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그저 매일 외부의 자극을 따라가며 살아갈 뿐이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은 매우 두려운 것이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다른 무엇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끌려다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저 매일이 흘러가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인생은 가벼운 인생이 아니다. 그것은 비어있는 인생이다. 우리는 매일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이 우리를 채우지 못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자기 상실에 대해 깊이 사유한 부분이 있다. 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인간 인생의 가장 깊은 비극이라고 보았다. 외부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었다면 외부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는 어떤 외부의 추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우리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 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나야 한다. 자기 자신과 만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들여다본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살아간다. 외부의 자극에 묻혀서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는지를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를 보게 된다. 이 보는 일이 처음에는 두렵지만 익숙해지면 매우 풍요로운 일이 된다. 자기 안을 채운다는 말이 이런 자기 만남에서 시작된다. 자기 안의 빈자리를 외부의 자극으로 메꿀 수는 없다. 외부의 자극은 그 자리를 잠시 있게 해줄 뿐이다. 자극이 끝나면 그 빈자리는 다시 거기 있다. 오히려 자극에 의존할수록 빈자리는 점점 더 커진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한 시간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점 더 잃어가기 때문이다. 자기 안을 진짜로 채우는 일은 자기 자신과 만나는 데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욕망을 정직하게 알아갈 때 우리 안에는 무언가가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것이 자기 안의 풍요로움이다. 이 풍요로움은 외부의 무엇보다 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은 그 자극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친구가 떠나면 그 친구가 주던 위안이 사라지고 모임이 끝나면 그 모임이 주던 즐거움이 사라진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자라난 풍요로움은 어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일부이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외부의 변화 속에서도 안정을 잃지 않는다. 친구가 떠나도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다. 모임이 없어도 그는 자기 자신과 즐겁다. 외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 자기 안의 체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청년기에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체험의 작업이다. 청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를 발견해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외부의 자극에 너무 빠진 청년은 이런 발견을 할 시간이 없다. 그는 늘 또래와 함께 있고 늘 사회 관계망을 들여다보며 늘 무언가에 빠져 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어른이 되어간다. 청년에게 자기 안을 채우라고 하면 그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는 외부의 자극이 곧 자기 안을 채우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것,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자기 안을 채우는 일이라고 여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안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라는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자기 자신과의 만남 없이 외부의 경험만 쌓아가는 청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은 채로 많은 것을 가지게 될 뿐이다. 많은 것을 가지지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빈 인생이다. 중년기에는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채움의 작업이 된다. 중년의 사람은 청년기를 지나며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는 가족과 직장과 책임에 끌려다니며 살아왔고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른다. 그가 매일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는 것도 사실은 이 자기 상실을 잠시 잊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일일 수 있다. 그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그 자극에서 잠시 떠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일이다. 이것이 중년에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을 안다. 중년의 사람은 시간이 없다. 가족도 챙겨야 하고 일도 해야 하며 부모도 돌보아야 한다.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내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게 된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매주 단 1시간이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일이 그에게는 생존의 일이다. 그 시간 동안 그는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끄고 그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겠지만 점점 그 시간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 노년기에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채움의 작업이다. 노년이 되면 외부의 활동이 줄어들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은 노년에도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노년의 풍요로움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 평생에 걸친 자기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후회와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이 노년의 가장 깊은 시간이다. 이런 시간을 가진 노년의 사람은 평온하다. 그는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비어있지 않다. 그의 안에는 평생의 시간이 풍요롭게 자라나 있다. 쇼펜하워가 자기 충족의 삶에 대해 강조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는 인간의 진짜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외부에서 오는 행복은 늘 우리에게서 떠날 수 있다. 우리가 의지하던 사람도 떠날 수 있고 우리가 가지던 것도 사라질 수 있으며 우리가 즐기던 일도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자라난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부이고 진짜 행복이며 진짜 인생의 자리이다. 이런 자기 안의 풍요로움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시간이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외부의 모든 자극을 잠시 끄고 그저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매우 어색하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어색함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준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일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낯섦을 넘어서면 우리는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흥미로워지고 우리 자신의 감정이 깊어지며 우리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게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 일상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의존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가?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자주 휴대폰을 들여다보는가?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정말로 우리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는가? 이런 점검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보여준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쇼펜하워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위로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부의 모든 자극이 사라져도 우리 자신과 함께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자유이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능력이다. 이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가 이 능력을 다시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된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안을 채우는 일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아님을 거듭 강조해야 한다. 자기 안이 채워진 사람도 사람을 만난다. 그는 사람과의 만남을 즐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만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그는 평온하다. 이런 평온이 자기 안에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선물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모임의 시끄러움이 어떻게 가짜 위로처럼 느껴지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볼 것이다. 모임에서는 즐거운 것 같은데 모임이 끝난 후에 왜 묘한 공허감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공허감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기 안이 비어 있을수록 우리는 외부에 매달리고 외부에 매달릴수록 자기 안은 더 비어간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데에서 시작된다. 작은 시간부터 시작하자. 매일 단 10분이라도 외부의 모든 자극을 끄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된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토대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두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두 번째 진실이다.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면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대화가 끊이지 않으며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과 인사하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적당히 즐긴다. 모임이 끝날 무렵 우리는 자신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여긴다. 그래서 다음 모임이 있으면 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임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자. 그 모임이 끝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나 집에 도착해 혼자 남게 된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오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점에 묘한 공허감을 경험한다. 분명히 즐거웠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가? 쇼펜하우어가 모임의 본질에 대해 가장 깊이 들여다본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모임의 시끄러움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 일종의 마취제와 같다고 보았다. 마취제는 우리에게 잠시 동안 고통을 잊게 해준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마취가 풀리면 고통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 모임의 시끄러움도 비슷하다. 그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할 시간을 잠시 잊게 해준다. 그러나 그 잠시가 끝나면 우리는 다시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모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일을 점점 더 미루게 되고 미룬 만큼 그 자기 자신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모임 후의 공허감을 다시 들여다보자. 그 공허감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신호이다. 모임이 우리의 진짜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신호이고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할 시간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신호이며 그 자기 자신이 모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신호이다.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또 다른 모임을 찾아 떠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잠시 동안 그 공허감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공허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루어진 것뿐이다. 그것은 우리가 결국 마주해야 할 무엇이다. 이것이 모임에 의존하는 사람의 가장 깊은 비극이다. 그는 모임에서 즐거운 것 같지만 그 즐거움이 그를 진짜로 채우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모임을 찾는다. 그리고 또 다른 모임도 그를 진짜로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그는 평생에 걸쳐 모임을 찾아다니지만 결국 어떤 모임도 그를 진짜로 채워주지 못한다. 그가 진짜로 채워야 하는 자리는 모임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서만 채워질 수 있는 자리이다. 그러나 그는 평생 그 만남을 미룬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분주하지만 비어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이든 빠지지 않는다. 그는 늘 약속이 있고 늘 어딘가로 가고 있다. 사람들은 그를 사교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진짜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늘 분주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 깊이가 없다. 그는 매일 사람을 만나지만 그 만남에 의미가 없다. 그는 매일 새로운 자리에 가지만 그 자리들이 그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는다. 그의 인생은 움직이고 있지만 자라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모습이 모임에 의존하는 사람의 가장 깊은 모습이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의 피상적인 만남에 대해 깊이 통찰한 것이 있다. 그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이 매우 피상적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진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단지 시간을 채우는 소리에 가깝다. 사람들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누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어디 식당이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만으로 채워진 만남은 우리의 깊은 자리에 닿지 못한다. 우리의 깊은 자리는 깊은 대화에서만 닿을 수 있다. 그러나 모임에서는 깊은 대화를 하기가 어렵다. 사람이 많고 분위기가 가볍고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임이 많은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묘한 사실을 발견한다. 그가 만나는 사람은 많지만 그가 진짜로 가까운 사람은 적다. 그가 받는 인사는 많지만 그가 진짜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가 가는 자리는 많지만 그가 진짜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리는 없다. 이런 사람은 매우 사회적인 것 같지만 사실 매우 외로운 사람이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과도 깊이 닿아 있지 않다. 그래서 그의 외로움은 모임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진짜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시끄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가 100명과의 가벼운 대화보다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한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이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를 더 채워준다. 우리가 진짜로 위로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누군가가 우리를 진짜로 이해해 주었을 때이다. 그 이해가 한마디 말이라도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의 100마디 대화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진짜 위로의 깊이는 만남의 깊이에서 온다. 이런 깊이는 시끄러운 모임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깊이는 천천히, 조용히, 둘이서 또는 자기 자신과 자라난다. 그래서 깊은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시끄러운 모임을 줄이고 깊은 만남을 늘려야 한다. 한 사람과 진짜로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시간이 우리를 진짜로 채워준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모임에 대한 의존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청년기에는 모임에 가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뒤처진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청년은 자신이 진짜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자주 참석한다. 그는 그 모임에서 별로 즐겁지 않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자신이 외부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그 자리로 끌고 간다. 이런 모임이 누적되면서 청년의 시간과 에너지가 갉아먹힌다. 그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알아갈 시간,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갈 시간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는 외부의 모임에는 익숙해지지만 자기 자신과는 점점 멀어진다. 청년에게 어려운 진실은 정말로 중요한 모임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가 매주 가는 모임의 절반 이상은 사실 그의 인생에 큰 의미가 없다. 그는 그것들에 가지 않아도 그의 인생에 큰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그것들에 매주 가는 동안 그는 그 시간을 진짜로 의미 있는 일에 쓰지 못한다. 책을 읽거나 자기 자신을 알아가거나 진짜로 가까운 한두 사람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그 모임에 빼앗기고 있다. 그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의미 없는 모임을 줄여가면 그는 더 풍요로운 청년기를 살아갈 수 있다. 중년기에는 일과 관련된 모임이 많아진다. 직장 회식, 거래처 모임, 동창 모임, 학부모 모임. 이 모든 모임이 중년의 사람에게 의무처럼 다가온다. 가지 않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인맥을 잃을 것 같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자주 참석한다. 그러나 그 모임의 대부분이 그의 인생에 깊은 의미가 없다. 그가 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되는 일은 드물고 그가 그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가 그를 진짜로 채워주는 일도 드물다. 그는 모임 후 집에 돌아와 묘한 피로감과 공허감을 느낀다. 중년의 사람이 자신의 모임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 어떨까? 매주 또는 매월 가는 모임 가운데 정말로 그에게 의미 있는 모임이 얼마나 되는가? 그가 그 모임에 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로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이 있는가? 아니면 그저 사회적 체면이 약간 손상될 뿐인가? 이런 점검을 하다 보면 그는 자신이 가는 모임의 많은 부분이 사실 의무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그 모임을 줄여가는 용기를 낼 수 있다.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과 가족과 진짜로 깊이 만나고 싶은 한두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그의 중년기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든다. 노년기에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모임에 대한 의존을 만든다. 노년의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가는 것을 자주 경험한다.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거나 멀어지고 자녀들은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배우자도 곁에 없을 수 있다. 이런 외로움이 두려워서 노년의 사람은 어떤 모임이든 만들어가려 한다. 매일 같은 자리에 모이고 매주 함께 식사를 하며 매월 어디로 함께 떠난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노년의 모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그 모임이 정말로 깊이 있는 만남인가?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잠시 가리는 자리인가? 많은 노년의 모임에서 사람들은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한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 누구의 자녀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 옛날에 함께한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남의 전부라면 그 만남은 깊지 않다. 노년의 사람도 진짜로 깊이 만날 수 있는 한두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이 그에게 더 큰 위로가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시간이 어떤 모임보다도 그를 채워줄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노년의 깊이에 대해 통찰한 부분이 있다. 그는 노년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라고 보았다. 외부의 활동이 줄어들고 자기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노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다. 평생에 걸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정리하며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 이런 시간이 노년의 가장 깊은 풍요로움이다. 그러나 모임에 매달리는 노년의 사람은 이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는 외부의 시끄러움에 자기 자신을 묻어두고 결국 자기 자신과 화해할 시간을 잃는다. 이런 모든 사례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모임의 시끄러움이 진짜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시끄러움은 잠시의 마취이지 진짜의 체움이 아니다. 진짜 체움은 깊이에서 온다. 한 사람과의 깊은 대화,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 자기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진짜로 채워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끄러운 모임에서는 자라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모임을 다 끊고 살라는 말이냐고 물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 모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모임도 있고 즐거운 모임도 있으며 진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모임도 있다. 문제는 모임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어떤 모임이든 채워가려 하는 것이 문제이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모임에 가도 되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는 모임에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좋고 즐겁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채고 다음번에는 가지 않을 수 있다. 그는 모임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자유가 모임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은 진짜로 의미 있는 모임만 골라서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진짜로 깊이 즐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거기에 가야 한다는 의무로 간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고 싶어서 갔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모임은 의미 있는 모임이 된다. 그는 사람들과 깊이 만나고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며 모임이 끝나도 공허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임에서 가짜 위로를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세 번째 진실은 이것이다. 진짜 위로는 외부의 시끄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 그 깊이는 한 사람과의 깊은 만남에서 자라나고 자기 자신과의 깊은 만남에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끄러운 모임을 늘리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말고 깊은 만남을 키우는 데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진짜로 채우는 길이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깊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풍요롭게 채워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마주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모임의 시끄러움이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위로가 아니다. 진짜 위로는 깊이에서 온다. 우리는 시끄러움에 매달리지 말고 깊이를 키워가자. 한 사람과 진짜로 깊이 대화하고 자기 자신과 진짜로 깊이 만나며 우리의 인생에 진짜로 깊이 머물러 보자. 이런 깊이가 우리를 진짜로 채워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세 번째 진실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람들은 흔히 두려운 시간으로 여긴다. 그것은 외로움의 시간이고 비어있는 시간이며 어떻게든 채워야 할 시간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피하려고 애쓴다. 텔레비전을 켜고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연락한다. 어떻게든 그 시간을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자.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시간일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시간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 그 시간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강조한 것이 바로 이 혼자 있는 시간의 깊은 가치이다. 그는 인간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만 진짜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진짜로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으며 진짜로 자기 자신을 키울 수 있다고 보았다. 외부의 자극에 둘러싸여 있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그 자극을 따라가느라 바쁘다. 그러나 그 자극이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할 수 있고 그 마주함이 우리에게 가장 깊은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천천히 키워가야 하는 능력이다. 처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어색하고 불안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러가는 듯하며 누구에게라도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평생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일이 낯설다. 그러나 이 낯섦을 견디고 그 시간을 자꾸 가지다 보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무엇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기발이면 시간이 된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풍요로움은 책 읽기의 깊은 즐거움이다. 평소에 우리는 책을 읽는다고 해도 깊이 읽지 못한다. 누군가가 옆에 있거나 휴대폰이 진동하거나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 책을 읽는다. 그래서 우리는 책의 표면만 훑고 지나간다. 그러나 진짜로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에 책을 읽으면 우리는 책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책 속의 세계가 우리의 머릿속에 펼쳐지고 책이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으며 책이 보여주는 풍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준다. 이런 깊은 책 읽기는 어떤 모임보다도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그것은 한 사람과 가장 깊이 대화하는 일과 같다. 책을 쓴 사람의 가장 깊은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직접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기쁨도 혼자 있는 시간의 큰 풍요로움이다. 우리는 평소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깊이 따라가지 못한다. 외부의 자극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끊어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깊은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얻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새로운 답을 발견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 새로운 이해에 이른다. 이런 깨달음의 순간은 외부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깊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서 자라난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바라보며 느끼는 평온도 혼자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귀한 풍요로움이다. 평소에 우리는 자연을 보아도 진짜로 보지 못한다. 우리는 풍경 속에 있어도 그것을 음미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는 다음 자리로 이동한다. 그러나 진짜로 혼자 있는 시간에 자연 앞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연을 진짜로 만날 수 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자연은 시끄럽지 않고 자연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자연은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 단순함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주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준다. 이런 회복은 어떤 모임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속에서 자라나는 자기 이해도 혼자 있는 시간에 큰 선물이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우리 자신이 답하는 시간이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진짜로 원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그 답을 천천히 기다리는 일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이다. 처음에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우리 안에서 답이 천천히 자라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답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려준다. 이런 자기 이해는 어떤 책에서도 얻을 수 없고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만 자라난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 혼자이면 시간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그 대화가 누적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런 자기 이해가 인생의 가장 든든한 토대가 된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충족의 삶에 대해 말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 바로 이런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 자기 충족이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외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외부의 관계가 있든 없든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친구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모임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는 어느 쪽이든 자기 자신과 함께 평온하다. 이런 평온이 자기 충족의 삶이 가져다주는 가장 깊은 자유이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다른 의미와 다른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 청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발견의 시간이다. 청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기이고 그 알아감은 외부의 자극이 끊긴 조용한 시간에 가장 깊이 일어난다. 청년이 매일 또래와 함께 있고 매일 사회 관계망을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 자신을 알아갈 시간이 없다. 그는 또래의 그림을 따라가게 되고 사회 관계망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며 결국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지 못한 채로 청년기를 통과하게 된다. 청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청년은 다른 모습이 된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관심사를 발견한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키워간다. 그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다. 처음에는 또래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또래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다. 그가 청년기를 마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이 청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져다주는 깊은 선물이다. 중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회복의 시간이다. 중년의 사람은 가족과 일에 끌려다니며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이다. 그는 매일이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이런 시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그에게 자기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이다. 그는 그 시간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의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회복이 그를 다시 가족과 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 자기 자신이 회복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짜로 돌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비어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짜로 채워줄 수 없다. 중년의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말이 사치처럼 들릴 수 있다. 그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책임이 너무 많아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한탄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이미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는 시간을 매우 많이 보내고 있다.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폰 위에서, 의미 없는 모임에서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바꾸면 그의 인생은 달라진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매주 단 1시간이라도 외부의 모든 자극을 끄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갖는 일이 그의 중년기를 회복시키는 길이 된다. 노년기에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다. 노년의 사람은 평생에 걸친 자기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풍요로운 시기에 있다. 외부의 활동이 줄어들고 자기만의 시간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그는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다. 평생에 걸쳐 자신이 한 선택들, 자신이 만난 사람들, 자신이 겪은 어려움들을 돌아보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정리가 노년의 사람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준다. 그는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며 마지막 날까지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노년의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면 그는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는 외부의 시끄러움에 매달려서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 못한 채로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가 마지막 날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자기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를 모른 채로 떠나게 된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노년의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면 그의 마지막 시기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가 될 수 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깊은 위로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과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는 외롭다. 그러나 혼자 있어도 자기 자신과 평화로우면 우리는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어렵지 않다. 우선 외부의 모든 자극을 잠시 꺼야 한다.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폰을 멀리 두며 음악도 끄고 그저 조용한 가운데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야 한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하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러가는 듯하며 자꾸 무언가를 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난다. 이것을 견디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다. 그저 그 어색함을 견디고 그 자리에 머물러 보는 것이다. 조금 익숙해지면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읽어볼 수 있다. 천천히 깊이 한 줄 한 줄을 음미하면서 또는 산책을 나가서 자연을 천천히 바라볼 수 있다. 또는 그저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런 시간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천천히 달라진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덜 의존하게 되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지며 인생의 모든 일에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자기 자신과의 우정이 바로 이런 시간 속에서 자라난다.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며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일이다. 이런 우정이 우리에게 평생에 걸친 든든한 동반자를 가져다 준다. 외부의 친구는 떠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평생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일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투자이다. 이런 자기 자신과의 우정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만 자라난다. 외부의 자극에 매달려 있는 동안 우리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외부로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잠시 끄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친구로 발견할 수 있다. 그 친구는 늘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가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 친구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반자가 된다.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짜로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깊은 진실을 함께 마주하게 될 것이다. 진짜 친밀함이 어떻게 자기 자신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깊은 인간관계가 자라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마주함이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진짜 깊이를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혼자 있는 시간은 두려운 시간이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회를 주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주며 우리 안에 풍요로움을 키워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우리는 이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 매일 작은 시간이라도 외부의 모든 자극을 끄고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보자.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은 시간이 된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네 번째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네 번째 진실이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자리에 도달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찾는 진짜 동기, 자기 안이 비어 있을수록
외부에 매달리는 패턴, 모임의 시끄러움이 가짜 위로일 수 있다는 진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난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으로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가장 깊은 진실을 함께 마주할 시간이다. 이것은 사교성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진짜 친밀함이 어디에서 자라나는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은 다른 누구와 함께 있어도 진짜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만남이 깊어질 수 없다. 그가 친구를 만날 때 그는 그 친구를 한 사람의 사람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도구로 만나고 있다. 친구가 그의 외로움을 채워주면 그는 그 친구를 좋아하지만 친구가 자기 사정으로 곁에 있어주지 못하면 그는 친구에게 서운해진다. 이런 만남은 진짜 만남이 아니라 거래에 가깝다. 그래서 그 만남에는 깊이가 없다. 쇼펜하우어가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진실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는 진짜 친밀함이 두 사람이 각자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자리에서 만났을 때 자라난다고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들의 만남은 깊어진다. 그들은 서로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긴다.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헤어져 있을 때도 평온하다. 이런 만남이 진짜 친밀함이다. 그것은 외부의 시끄러운 모임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깊은 자기 자신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이런 친밀함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두 친구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다. 그들은 매일 만나지 않는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난다. 그러나 그들이 만났을 때 그 시간은 매우 깊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다. 그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 그들은 가끔 침묵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그들의 침묵에는 깊이가 있다. 그들은 헤어진 후에도 며칠 동안 그 만남의 기억으로 마음이 따뜻하다. 다음에 만날 날까지 그들은 서로를 자주 떠올린다. 이런 만남이 진짜 친구의 모습이다. 이런 친구는 매일 만나지 않아도 늘 마음에 있다. 그가 옆에 없어도 우리는 그를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가 어떻게 말할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기뻐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런 친구는 우리 인생의 든든한 토대가 된다. 이런 한 사람이 100명의 모임의 친구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이런 친구를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친구를 만나도 그를 진짜로 만나지 못한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사람이 되면 우리는 친구를 친구로 만날 수 있다. 우리는 그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그가 있어주는 것을 즐긴다. 그가 자기만의 일이 있어 곁에 없을 때도 우리는 평온하다. 이런 우리의 평온함이 친구에게도 깊은 위로가 된다. 또한 우리는 진짜 친구가 한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친구를 가지려는 욕심이 우리에게 깊은 친구를 가질 시간을 빼앗아간다. 우리가 100명의 사람과 가벼운 관계를 맺는 동안 우리는 한두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시간이 없다. 진짜 깊은 친구는 시간을 들여서 자라나는 것이다.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만날 때마다 깊이 있게 만나야 하고 만나지 않을 때도 서로를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런 관계는 많은 사람과는 만들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는 한계가 있고 그 자리는 진짜 깊은 한두 사람을 위해 비워두어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관계의 역설이 바로 이것이다. 사교성이 많은 사람이 사실 진짜 친밀한 관계가 적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사람을 만나지만 그 누구와도 진짜로 가깝지 않다. 그는 모두에게 적당히 가까운 척 지내고 그래서 누구와도 깊이 가깝지 않다. 그가 가까운 척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일종의 자극이 될 뿐 진짜 친구가 되지 못한다. 이런 사교성의 깊은 모순이다. 많은 사람은 알고 있지만 진짜 친구는
없는 외로움이다. 반면에 사교성이 많지 않은 사람 가운데 매우 깊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는 많은 모임에 가지 않는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긴다. 그는 친구를 자주 만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만나는 한두 사람과 그는 매우 깊다. 그들과의 만남이 그의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부분이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외부에서 보기에 외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안은 매우 따뜻하다. 그는 자기 자신과도 친구이고 한두 사람과도 깊은 친구이며 그 깊이가 그의 인생을 충만하게 한다. 쇼펜하우어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깊이도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사람을 표면적으로만 만나고 그래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표면적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깊이도 알아본다. 그는 한 사람의 깊은 자리에 다가갈 수 있고 그 다가감이 그 사람에게 진짜 만남을 가져다 준다.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깊은 만남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청년기의 깊은 만남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에서 함께해주는 친구이다. 청년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시기이고 이 길은 매우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길을 함께 가는 친구가 있으면 그 길이 풍요로워진다. 청년기에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친구를 한두 명 가진 사람은 평생의 동반자를 얻는 셈이다. 그들은 함께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함께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며 평생에 걸쳐 서로의 인생을 이해해 줄 수 있다. 중년기의 깊은 만남은 인생의 무게를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친구이다. 중년의 사람은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그 무게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과 그 무게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친구만이 다른 사람의 무게를 진짜로 들어줄 수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짐도 무겁게 짊어지고 있지만 그 짐이 그를 흔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도 함께 들어줄 여유가 있다. 이런 친구가 한두 사람이면 중년의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 노년기의 깊은 만남은 평생의 시간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친구이다. 노년이 되면 우리는 평생을 돌아보고 싶어진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워진다. 이런 대화는 깊은 친구와만 가능하다. 평생에 걸쳐 우리를 알아온 친구,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견뎌준 친구,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눈 친구. 이런 친구와 노년에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자리이다. 이런 친구를 가진 사람의 노년은 외롭지 않다. 이런 친구가 평생에 걸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매우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친구를 가지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한다. 많은 사람을 알려고 하기보다 한두 사람과 깊이 만나려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깊은 만남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울 때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진짜 친구를 가지는 일도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가르침은 외부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 자기 안의 풍요로움을 키우는 일이 모든 인간관계의 토대라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워진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깊이 알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깊이 알아본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도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다. 모든 좋은 인간관계가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진실이다. 인간의 사교성이 그가 가진 지적 수준의 낮음과 정확히 비례한다는 쇼펜하우어의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가 말한 지적 수준이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양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깊이이고 자기 안의 풍요로움이며 외부의 자극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깊이를 가진 사람은 외부에 덜 의존한다. 외부에 덜 의존하니 모임에 덜 매달리고 모임에 덜 매달리니 사교성이 적어 보인다. 그러나 그가 가진 만남의 깊이는 사교적인 사람보다
훨씬 깊다. 반대로 자기 안에 깊이가 부족한 사람은 외부에 더 매달린다. 그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찾으니 사교성이 많아 보인다. 그러나 그의 만남에는 깊이가 없다. 그는 매일 사람을 만나지만 누구와도 진짜로 가깝지 않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보았던 사교성의 진짜 모습이다. 그는 사교성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사교성 뒤에 숨어 있는 깊은 진실을 보여주려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사교성이 많은 것을 미덕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사교성의 진짜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본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를 묻는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 안의 풍요로움을 키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과의 만남으로 채워간다. 이런 변화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준다. 또한 우리는 인간관계의 깊이를 새롭게 보게 된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두 사람과 진짜로 깊이 만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모든 모임에 가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다. 정말로 의미 있는 모임에만 가고 의미 없는 모임은 정중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기 자신과 진짜 친구를 위해 쓴다. 이런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진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메시지는 따뜻하다. 그것은 우리가 사교적이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워져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친해야 한다는 의무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고 한두 사람과 깊이 만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외부의 시끄러움에 매달리지 않아도 우리는 외롭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가져다 준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모든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외부의 자극에 의존하며 살아왔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모임을 거절하는 일이 미안하며 자기 자신과 만나는 일이 두렵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 덜 의존하게 되고 자기 안에 풍요로움이 자라나며 인간관계의 깊이가 달라진다. 이런 변화의 과정 자체가 인생의 가장 깊은 여정이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지기를, 우리의 시간이 외부의 시끄러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우리의 인간관계가 깊이를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한두 사람과 깊이 만나는 일에 더 많은 마음을 쓸 수 있기를, 그리고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는 길을 매일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가장 깊은 가르침이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진실이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외부의 시끄러움이 아닌 내면의 깊이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자기바운 자기 자신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시간을 마친다.